안녕하세요. 방사선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학은 국가고시에서 20문제가 총 나오게 되고 A 항목을 위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방사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돼요. 자연방사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연적인 환경에서 존재하는 방사선을 의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사선은 인공방사선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또 입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입자 방사선과 전자기 방사선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입자 방사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리 방사선으로만 구성되어져 있고, 전자기 방사선은 전리와 비전리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의 단어 개념이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는 분을 위해서 이 단어 개념을 우선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개념 정리가 우선 필요합니다. 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핵이 가운데 존재를 하게 되고, 이 핵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마구잡이로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하게 궤도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 전자들 자체를 또 다른 말로는 궤도전자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핵 자체는 플러스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 원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의 내부 구성에는 핵에는 양성자, 중성자, 중간자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전리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원자, 전자, 핵 이런 것들의 단어 개념이 나오냐? 이 전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일정한 궤도에 있었던 이 전자 하나하나들이 원래 원자 핵과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이 결합되는 이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받게 되면 얘네들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이 인력권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 자체를 전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러한 전리방사선, 그 중에서도 입자방사선이라고 하는 거에는 알파, 베타, 양성자선, 중성자선, 전자선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저는 이거 자체를 글자로 외우기 번거로워서 이렇게 해서 외웠었습니다. 또 전자기 방사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리, 비전리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전리 방사선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X선이 존재하고 있고, 또 감마선, 우주선이 있고요. 비전리에는 빛 하면 떠오르는 가시광선, 그리고 또 전파, 또 원적외선, 자외선, 적외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방사선의 분류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전자기 방사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전자기 방사선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얘네는 전기장, 그러니까 전장, 그리고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장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공간에 전파되는 에너지를 의미를 해요.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네는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기장, 자기장 서로 XY축을 이루면서 에너지들이 이렇게 진폭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입자와 질량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입자와 질량을 갖지 않는 순수한 에너지입니다. 또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겠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났을 때 어떠한 파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세기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얘네들은 두 가지의 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동설, 입자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파동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전자기 방사선은 진공인 상태일 때는 속도 자체가 뭐와 같다? 빛과 같더라. 빛의 속도를 띠더라. 근데 이것들 자체를 또 살펴보니
주파수와는 비례하는데 파장이랑은 반비례하더라. 이것도 무슨 말인지 살펴보면 파장이라고 하는 건 세기가 세질수록 이렇게 널널했던 게 점점 짧아져서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진동수를 살펴보면 우리는 핸드폰 진동수가 점점 많아질 때 진동의 수가 이렇게 똑같이 얘네도 짧아지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진동의 수가 늘어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야, 너 핸드폰 진동 짧아 라고 이야기 안 하죠. 너 핸드폰 진동 점점 세진데? 너 진동 되게 세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강도가 올라가니까 우린 강도가 올라가면 세다, 높아진다 이런 의미를 띠는데 파장이라고 하는 건 파장의 세기가 높아질수록 강도가 높아질수록 파장 자체는 이 간격이 어때요? 짧아집니다. 단어에서 나타내는 개념의 의미가 반비례하다는 거죠. 강도가 세면 진동처럼 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짧다라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파수에는 비례하지만 파장에는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파동설만 기존에 있었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계속 쏘면 그 부분의 빛이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맞고서 땅 하고 튀어져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 자체를 광전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X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파장이 짧은 에너지면서 입자처럼 행동을 하더라. 왜 입자처럼 행동을 하냐? 얘네가 튀어나오는 하나하나 입자처럼 구니까. 근데 그렇다고 얘네가 입자 방사선은 아니더라. 이 전자기 방사선이라고 하는 이 X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 입자 방사선과 전자기 방사선 중에서 뭐였죠? 네, 전자기 방사선이고 또 전리 방사선과 비전리 방사선으로 두 가지를 분류하자면 얘는 전리 방사선입니다. 그 개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X선과 가시광선 두 가지의 공통점은 얘네는 둘 다 직진을 해요. 근데 아까 얘네는 속도가 어떻댔죠? 입자와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한 에너지면서 진공 상태일 때 빛의 속도와 같다. 빛의 속도와 같기 때문에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기장과 자기장에 굴절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전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얘네는 굴절이 되지 않고요. 필름에 닿으면 필름에 감광시킵니다. 감광시킨다는 건 어떠한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X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방사선 사진을 받게 되면 하얀 부분, 어두운 부분, 물리적인 변화가 생기죠.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옛날에는 사진을 현상할 때 현상소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죠. 근데 그 공간에 갑자기 커튼으로 다 막아놨는데, 빛을 가려놨는데 갑자기 커튼을 훅 하고 열어버리면 이 필름 자체는 빛의 발화가 되면서 그 필름은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필름의 물리적인 변화가 발생하죠. 그래서 얘네는 둘 다 감광작용을 한다. 또 물질에 음영을 투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이점, 그러니까 X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요. X선은 가시광선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빛은 우리 눈에 어느 정도는 보이죠. 그 대표적인 특징이 그림자를 생각하면 그림자가 있네 없네 이런 걸 보면서도 빛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볼 수 있죠. 또 X선은 물질을 투과합니다. 우리 몸을 투과해요. 하지만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을 투과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게 그림자입니다. 또 X선은 특정한 화학물질과 작용을 하면 형광을 발생시키고 또 원자를 전리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고전효과, 콤프톤 효과, 또 고전산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고전산란은 항목이 B항목이라서 두 가지만 정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건 X선 자체가 기존에 핵 주위에 전자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서로 결합하려고 하는 이 에너지보다 이 X선의 에너지 자체가 같거나 다소 클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땡 하고 받았을 때 기존에 얘네가 서로 결합되어져 있었죠. 근데 이 에너지 자체를 얘네는 땅 하고 맞으면서 소멸이 되게 됩니다. 입사된 광자 에너지는 만약에 얘가 50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부로부터 또 50의 에너지, 전자도 50, 얘도 50 이렇게 에너지를 받게 되면 에너지의 결합 에너지와 X선의 에너지가 서로 같기 때문에 얘네는 소멸이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전자는 바깥으로 땡 하고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 자체를 광전자, 또 되템전자, 반도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전자 자체는 바깥으로 튕겨 나갈 때 전리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전리가 되는 것에 의해서 특성 방사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성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무슨 말이냐를 살펴보게 되면, 이 특성 방사선은 여기에 기존에 전자가 존재를 했는데 전자가 기존에 있었던 인력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전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얘네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면 얘네는 기본적으로 이 바깥에 있던 전자들이 안의 위치로 옮겨져 오려고 해요. 이것 자체를 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국가고시 공부할 땐 천이라는 단어의 개념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외곽에 있던 전자가 내각 전자의 자리를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 얘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떠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것 자체 특성 방사선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자체는 광전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 몸 인체의 제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콤포탄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이 결합 에너지보다 이 X선의 에너지가 매우 커요. 같거나 다소 큰 거 아니라 매우 커요. 그러면서 입사된 광자의 에너지가 아까는 50 똑같았기 때문에 소멸을 했지만, 얘네는 50의 에너지가 있는데 바깥에서부터 X선의 에너지가 70, 80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고도 일부는 상실했지만 남아돕니다. 그러면 이 남아돈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자체가 약간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편향되면서 산란됩니다. 그 결과 이 에너지 자체는 광전자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반도전자, 되템전자 되는 것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콤프턴 효과라고 하는 건 이 에너지의 크기가 매우 커서 남아 돌면서 일부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산란된다는 거고, 광전 효과는 에너지가 같거나 다소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에너지 자체가 소멸이 되고 그 결과 광전자가 되면서 이 전리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특성 방사선이 발생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X선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그림이 조금 많이 서툴기는 한데 그림으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 여기 이 부분에 이게 음극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양극에 해당하고, 여기 이렇게 발생된 것 자체가 X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선이 발생이 되면 처음에 만나는 건 여기 시중기, 그리고 이 시중기에서 발생된 에너지를 한번 필터링하는 여과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 이 주위에는 전기를 절연시키는 절연류들이 주위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X선관의 음극부터 살펴보게 되면, 음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텅스텐이라고 하는 0.2mm짜리 코일 모양으로 감아 놓은 걸 의미하고, 얘네는 필라멘트예요. 옛날에 있는 전구 같은 거 살펴보면 우리가 전구 그림 이렇게 그릴 때 가운데에 여기 이렇게 필라멘트가 이렇게 달려져 있죠. 그리고 몰리브덴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구성되어져 있는 집소컵, 이 부분이 몰리브덴 집소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중요하기보단
필라멘트랑 집속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필라멘트라고 이야기하는 건 텅스텐으로 집속컵은 몰리브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텅스텐 필라멘트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까 말했던 이 코일로 감아놓은 건데 감아놨으니까 당연히 강도가 높고 육융점이 높고 또 감아놨기 때문에 기화가 덜 되도록 해놔서 기화성은 낮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얘네는 돌돌돌돌 감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공간에 전하가 생겨요. 열 전자들이 방출이 되면서 공기들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구름처럼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공간에 전하가 생긴다. 그래서 공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열 전자를 얘네가 방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모여서 공기구름처럼 생겨나게 되는데 이거를 공간 전하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몰리브덴 집속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만들어낸 필라멘트들의 이 에너지들이 어디로 퍼뜨려지는 게 아니라 이 한가운데에 모일 수 있도록 이 좁은 빔에 모여서 초점, 타깃이라고 하는 곳에 향할 수 있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음극선이 바깥으로 확산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집속컵입니다. 그렇다면 양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양극은 아까 이 부분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만들어냈었던 이 집속컵에서 텅스텐 필라멘트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집속컵에서 모아서 초점으로 향한다고 했죠. 이 부분이 초점입니다. 텅스텐 타겟, 초점. 그래서 여기서 X선을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 뭐 여기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X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양극, 그 중에서도 텅스텐 타겟 이 부분에서 X선을 발생시킨다. 이것만큼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X선이 발생이 되면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식히기 위해서 이 주위에는 구리동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구리동체예요. 열 에너지 자체를 식혀서 열 전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열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선초점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초점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이 크기 자체가 딱 한 가지만 몰입도 있게 할수록 선예도, 선명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딱 한 군데에 몰입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에너지가 모이면서 선예도, 선명도는 올라가지만 모든 에너지가 이 부분에 올라가게 돼서 열도 똑같이 높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이 초점 자체에 경사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초점 자체에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 음극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자체는 넓어요. 이 빨강 색깔 넓은 면적으로 에너지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 나갈 때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작아요. 요렇게 면적이 거의 절반이죠. 그래서 넓은 면적에 초점 자체는 작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시료 초점, 실질적인 효과가 되는 초점은 작게, 실초점보다 시료 초점을 작게 하는 것, 그것 자체를 선초점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절연류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바깥쪽에 흐르는 걸 말한댔죠. 이거는 X선이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전기를 절연하고, 절연류니까 절연, 전기를 절연하고 열을 낮춰주는 냉각 효과를 띠고 있습니다. 또 여과기, 시중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과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X선에 이 에너지가 들어오게 될 때 긴 에너지도 있고 장파장도 있고 뭐 이런 단파장의 에너지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러면 에너지의 세기 자체가 아까 파장을 이야기할 때 파장 자체가 짧은 거, 그게 고에너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효과가 좋은 건 파장이 짧은 에너지예요. 한마디로 장파장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장파장의 X선을 제거를 해요. 커트라인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파장들 에너지 약해? 안 돼. 그러면 에너지 세기 좋은 녀석들만 통과. 그러면 결국은 에너지 세기가 30, 50, 70 이렇게 다양하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 70만 통과한다. 그러면 결국 평균적인 에너지 세기가 증가하고 70이 넘는 70, 80, 90 뭐 이런 애들만 통과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느 정도 균일해지겠죠. 그리고 이 여과기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 자체는 여과된 에너지는 총 여과된 에너지를 고유여과, 부가여과를 합친 걸 총 여과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도 이게 중요하진 않고 이 여과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환자의 노출량을 감소시키고 장파장의 X선을 제거하는 건데 여기에는 고유여과, 부가여과가 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총 여과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고유여과라고 이야기하는 건 X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용선이 될 때까지 통과되는 것. 그러니까 유용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될 때까지 통과되는 물질. 그러니까 처음에 생겨난 에너지들을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에너지는 타깃에서도 만들어지고 유리관, 절연류, 주사창 이렇게 네 가지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도 크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부가여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걸 의미하겠죠. 얘 자체는 뭘로 구성이 되었냐? 얘는 알루미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70 이하인 경우에는 1.5, 초과인 경우에는 2.5를 존재하게 됩니다. 시중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시준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조정을 약간 조절 이런 의미가 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X선과 크기를 조절해주는 단계를 의미를 합니다. 모양과 크기를 조절해서 이 부분이 동그랄지 네모날지 세모날지 다양하겠죠. 목적이 산란선을 줄이는 목적이 있어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고 환자 자체의 피폭량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조사통 자체는 납으로 이장이 되어져 있고 7cm 이내라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저만의 방식으로 외웠습니다. 관전압, 관절류, 타이머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존재하게 되는데 X선의 관전압을 조절하는 것과 관절류를 조절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 헷갈려서 그냥 압속도, 류온도 이렇게 외웠어요. 압속도, 류온도. 관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압속도, 속도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어판에서 알아봐야 될 건 얘네는 공통적으로 다 X선의 양과 관련이 돼요. 근데 속도를 늘리게 함으로써 얘는 퀄리티도 높여요. 그래서 관전압 조절기는 양은 다 관전압 조절기도 X선의 양과 관련이 있고요. 관절류 조절기도 양과 관련이 있고요. 타이머도 심지어 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전압 조절기만 관전압, 전자속도, 그러므로 질.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질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살펴보면 관전압이라고 하는 걸 높이면 광자의 수가 늘어난다. 당연히 속도가 늘고 양이 느니까 광자의 수가 늘겠죠. 그러면서 속도가 증가하고 세기도 세지고 최대 에너지도 당연히 세기고 세니까 투과력도 올라갑니다. 근데 관절류는 류온도. 온도가 늘어나는데 얘는 양만 영향이 있어요. 질은 관련이 없어요. 양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관절류가 높아지면 광자의 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아까 제가 관절류는 뭐 있죠? 류온도라고 했죠. 필라멘트의 온도도 올라갑니다. 타이머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시간이니까 발생 시간과 관련이 있고 발생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X선의 질이 아니라 양, 얘도 양이에요. 양이 늘어나게 되고 노출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광자 수가 늘어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이 늘어난다, 광자 수가 늘어난다, 양이 늘어난다, 광자 수가 늘어난다. 얘도 똑같이 양이 늘어나니까 광자의 수가 늘어난다.
근데 관전압 조절기만 예외적으로 질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 이거 꼭꼭 구분하세요. 이거 정말 헷갈리고 많이 빈출됩니다. 그래서 이 노출 시간을 결정하는 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특성 방사선, 저지 X선 이런 거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공부하는 여러분은 안 헷갈릴 텐데 국가고시 앞두고 과목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면 이거 단어 개념이 정말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특성 X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고유 X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X선 자체가 전리가 되면서 안쪽에 있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던 외곽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오게 된댔죠. 그 순간에 발생하는 게 특성 X선입니다. 그래서 전리가 되고 나서 내각 전자가 이탈을 할 때 발생을 하고 이거는 70 이상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여과기의 기준이 아까 알루미늄으로 된 부가 여과기는 몇을 기준으로 1.5와 2.5를 나뉘었냐? 70이었죠. 얘도 똑같이 70입니다. 70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만약에 70 이하다. 그러면 에너지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지 방사선, 약한 방사선이 됩니다. 저지 X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얘네가 원자 주변에는 아까 원자가 있고 그러니까 핵이 존재하고 있고 그 주위에 전자들이 존재하는데 얘네가 에너지가 왔을 때 내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핵이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인해서 내가 직진하려는 방향이 약간 커브길로 이렇게 꺾여요. 그러면 이 순간에 발생되는 에너지를 저지 X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의 인력으로 인해서 바뀐다. 저지당한다. 너 오지마 이러면서 막아지는 게 저지 X선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자체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보다 핵의 인력으로 인해서 얘네랑 싸우니까 에너지가 잃어버리면서 저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양극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의 양을 살펴보면 결국 뚫는 애들보다 저지되는 애들이 더 커요. 1차 방사선, 2차 방사선 또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1차 방사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초점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요. 아까 여기 안에 있었던 이 유리관 안에 있었던 초점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는 유용 방사선과 중심선 두 가지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조사창 시중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에너지 이걸 1차 방사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출된 노출 에너지. 이 1차 방사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안에는 유용 방사선과 중심선 두 가지가 있는데 1차로 노출된 에너지를 유용 방사선이 있는데 얘네도 정 가운데에 통과해서 가는 에너지 이거를 중심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에너지를 땅 하고 맞았을 때 여기 이 부분에서 특성 방사선이 딱 맞으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특성 방사선 말고 얘네 주변에 닿지도 못하고 딱 얘처럼 만나지 못하고 핵의 인력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는 주위에 저지 방사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2차 방사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이 1차적으로 방사선이 투과한 물체나 환자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예요. 1차 방사선은 초점, 2차 방사선은 얘를 닿아서 생긴 물체, 환자, 그러니까 뭐에 닿아서 어떤 특정한 매개체에서 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생기는 게 산란 방사선과 누출 방사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산란 방사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1차 방사선이 물체에 투과하면서 얘네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를 의미해요. 네, 에너지가 이렇게 가고 있던 게 하나의 물체, 그러니까 환자를 만나면서 방사선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게 되면 이걸 산란 방사선이라고 하고요. 누출 방사선이라고 하는 건 이 1차 방사선의 관두덮개에서 노출되는 거.
노출 방사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 산란 방사선, 2차 방사선, 1차 방사선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가고시를 공부하거나 하면은 초점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하고서는 뭐 보기가 1차 방사선, 유용 방사선, 중심 방사선 뭐 이런 식의 단어가 섞이면 그때부터는 정말 헷갈리니까 단어 하나하나의 개념 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B 항목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읽고 설명을 하게 되면 감압 변압기와 승합 변압기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에너지 자체는 몇 볼트죠? 220볼트입니다. 근데 처음에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에너지를 음극에서 처음에 만들어내는데 음극에서도 필라멘트를 가열을 해야 되죠. 근데 이 필라멘트를 가열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10볼트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 220볼트를 10볼트로 감소하는 에너지 감압 변압기가 우선 필요한데 이거는 1차 코일에 먼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필라멘트 가열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얘네는 관전압을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관전압 조절기는 아까 어디에 있었죠? 제어판에 있었죠. 이 제어판의 관전압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에너지를 다시 60에서 100볼트로 높여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걸 승합 변압기가 담당하게 되고 2차 코일에 이게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 X선 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강도는 단위 면적 시간당 X선 속 내에 포함되어 있는 총 에너지, 그러니까 선량 곱하기 선질을 X선 속의 강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선량은 말 그대로 양이니까 X선 광자의 수를 의미하고 선질은 퀄리티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에너지, 퀄리티니까 평균적인 에너지. 그래서 투과력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거리 역제곱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X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마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초점에서부터 측정하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X선의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접작용과 간접작용, 이것도 B 항목이기는 한데 이것도 설명을 해보자면 직접작용이라고 하는 건 방사선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피사체,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닿았을 때 이 표적되는 부위인 DNA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걸 직접작용이라고 하고요. 간접작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에 X선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물에 닿으면 이 X선이 유리기를 일으켜요. 이걸 이온기, 역이분자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유리기로 인해서 우리 몸에 독소를 발생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손상이 됩니다. 이거를 간접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정적 영향과 확률적 영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결정적 영향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 얘네는 이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은 설량이고 여기 이 글자가 중요해요. 장애 정도. 확률적 영향의 경우에는 발생률이거든요. 얘는 장애 정도. 내 몸에 얼마만큼의 장애를 남느냐는 결정적 영향이 관계가 있고 확률적 영향은 이 X선 자체가 내 몸에 얼마만큼의 피폭이 되냐, 얼마만큼 발생이 되느냐 그거와 영향이 있는데요. 결정적 영향은 경계값 하나 존재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얘는 경계값이 있고 얘는 그래프에 경계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결정적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 있는 이 경계값을 한계선량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한계선량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 장애가 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의 목표는 이 선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경계값을 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의 방어 목표는 발병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치 미만의 노출, 이 선 미만의 노출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 자체의 선 영향을 미만인 경우에는 영향을 안 받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노출량에 의존해서 증가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렇게 다양한 질병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확률적 영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얘네랑은 조금 달라요.
경계값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얼마가 발생을 하든 무조건 발생을 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소한의 노출이 되는 게 목표거든요. 한계 선량이 넘으면 아까 결정적 영향은 장애가 발생했지만 확률적 영향에서는 얼마만큼이 발생을 하느냐, 질병이 유발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얘네의 방어의 목표는 확률적 영향에서는 아예 안 생기게 최소한만 노출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확률적 영향의 정의예요. 그래서 역치산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영향이 없이 얘는 산량이 적어도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암이나 유전장애 같은 굉장히 큰 질병은 확률적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지만 들었을 때 암, 유전 이런 것처럼 굉장히 큰 장애들은 확률적 영향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또 세포의 감수성과 조직의 감수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세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몸의 세포 분열이 활발할수록 재생이 되는 능력이 높을수록 미분화할수록 감수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생각하면 어린이들은 당연히 많이 성장을 해야죠. 우리 몸의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죠. 또 다쳐도 재생 능력이 빠르죠. 또 미분화, 아직 완전히 다 크지 않고 계속 성장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감수성이 높아요. 그래서 치과나 대부분의 병원에서 아이들에게 방사선 노출을 한다고 할 때는 납복을 입히거나 방사선의 강도가 조금 조절이 되거나 돼요. 그런데 세포가 아닌 이 조직 단위에서 살펴보면 감수성의 정도가 일정하지 않고 저감수성, 중감수성, 고감수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요. 근데 이것도 헷갈리는데 얘도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도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고감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활발한 거. 림프 조직 굉장히 활발하죠. 골수도 계속 뼈를 만들어내니까 활발하죠. 고환도 정자를 만들어내니까 똑같고 점막 부분에서도 약간 저는 침을 만들어내니까 활발하다 그렇게 생각했고 소장과 대장도 우리 몸에 먹었던 걸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활발하고 남모세포도 남자한테는 고환이지만 여자도 약간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저는 이렇게 고감수성을 외웠었고 저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신경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져 있고 근육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다 컸고 적혈구도 그냥 적혈구도 아니고 성숙했네? 다 컸네? 그래서 얘네는 이미 다 컸으니까 저감수성이다 이렇게 외웠고 나머지는 중감수성이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저는 이 연골이랑 골수가 조금 헷갈렸었는데 여러분은 이런 걸로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 타액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다른 건 안 헷갈려도 타액선도 헷갈려서 타액선은 중감수성인 거 그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체세포와 생식세포 손상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요. 체세포 손상은 인체가 장애를 입는 거고요. 생식이라고 하는 건 DNA랑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장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체세포 손상을 먼저 살펴보면 신체, 내 몸이 피폭을 당해서 나에게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영향이 있어서 유전적인 영향은 없고요. 발현되는 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 자체가 만성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성화되면 다양한 질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생식세포의 손상은 얘네랑 다르게 내 몸의 생식기, DNA, 유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까지 연장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걸 특징으로 둡니다. 또 방사선의 방어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당화, 최적화, 선량화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행위의 정당화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할 때는 보통 어떠한 진단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으로 인해서 받은 이 피폭이 내 몸에 생기는 위해보다 충분한 이득, 그러니까 충분한 진단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위가 정당해야 된다. 근데 이 행위를 정당화할 때 맞추는 이 방사선의 양이 최적화, 그러니까 이 양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폭의 양은 최소로 하되 효과 자체는 고효율로 최대 효과. 그래서 알랄라 법칙. 그게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또 산량의 한도는 정당화, 최적화 이게 성립이 돼도 개인의 산량 한도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나 개인이 피폭을 당할 수 있는 산량 한도치를 기준으로 초과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최대로 허용을 하는 선량은 얼마만큼이냐를 살펴보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연간은 50이고요. 5년간은 100입니다. 100mV. 기억해 주셔야 되고 환자와 방사선 방호 이것도 제가 여기 써놨죠. 번갈아 가면서 출시돼요.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단 환자에게 방사선 방호를 하려면 그러니까 환자가 치과에 왔을 때를 연상을 하면서 생각하면 방사선 필름 자체가 고감광도 그러니까 성능 좋은 필름을 써야 된다는 거죠. 감광이 잘 되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거 쓰지 말고 좋은 거 써서 고효율 있게 쓰자는 거죠. 또 파노라마 사진, 치아 전체 사진 찍을 때도 증감지라고 하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필름 자체는 고감광도인 걸 쓰고 파노라마를 할 때는 증감지가 있는 걸 써라 라는 거고 또 내 기술이 중요해요. X선 사진 촬영하는데 내가 제대로 못 찍으면 환자는 계속 찍어야 됐기 때문에 나의 기술이 중요하고요. 또 장조사통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진 않고 조사통은 단조사통 아니에요. 조사통 굉장히 길어야 돼요. 장조사통을 사용을 함으로써 반음형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를 살펴보는 거는 뒤쪽에서 살펴볼게요. 그냥 장조사통을 사용해야 된다라고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또 시중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중기에서 조사통 이것 자체가 7cm 이것도 중요해요. 7cm 이내여야 되고 또 부가 여과기를 사용해야 돼요. 부가 여과기가 뭐였죠? 알루미늄이었죠. 그러니까 시중기 여과기 꼭 써라 그 내용인 거죠. 또 이 원통형으로 되어져 있는 조사통 안에 납이 내장이 되어져 있어요. 납이 꼭 내장된 걸 써야 되고 환자한테 납 방호복 입히고 갑상선도 X선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하니까 이것도 보호해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걸 촬영을 하는 술자는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냐? 그럼 이 차폐거리 시간 3가지가 있는데요. 차폐라고 하는 건 벽입니다. 방호벽이나 건물벽 뒤에 존재해야 되고 이거 자체를 촬영을 할 때 1mm 정도 되는 납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돼요. 또 촬영을 하는 사람의 위치, 이 거리는 2m 이상 떨어져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90에서 135도 사이에 술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또 작업 시간은 당연히 단축해야 되겠죠. 알랄라 법칙에 따라서 단축해줘야 되고 방사선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치과에 취직하게 되면 아마 다들 알게 되실 건데 TLD 배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사선 촬영에 노출이 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는 배지 같은 거를 몸에 착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계절마다예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1년에 4번인데 1년에 4번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이 TLD 배지 이걸 통해서 이 방사선 배지거든요. 그러면 이 배지를 나중에 이거 관련된 기관에다가 이제 맡기면은 얼마만큼 방사선이 노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배지를 갖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필름 유지 기구는 환자가 촬영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하면 내 손이 노출되기 때문에 필름을 유지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그 필름 유지 기구를 사용을 해라.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본인이 고정해라. 근데 만약에 본인이 고정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보호자가 유지시켜야지 우리가 유지시키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